안녕하세요. 반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정말 역대급 난이도였던 고3 모의고사를 보면서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뒤통수 맞은 배신감을 느끼는지 그 부분에 너무 깊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꼭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아서 키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금 고3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앞으로의 수능에 대한 난이도를 대비할 수밖에 없는데요. 6월 모의고사보다 수능이 훨씬 쉬웠던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정도의 난이도를 내가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해석력에 덧붙여서 논리하기에 기본되는 그러한 어떤 습관적인 훈련,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어려운 수능 영어 영역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 지금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혹은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내가 수능 영어를 접근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정말로 교육부의 방침 그대로 절대평가의 어떤 처음에 그 목표였던 사교육, 영어 사교육에 대한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고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 그래서 영어의 난이도라던가 영어의 중요도를 줄이겠다. 라고 해서 시행했던 절대평가가 지금 더 이상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1등급 안에 들어가는 퍼센트 자체도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서 1등급, 100점도 아니고 1등급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거의 1명, 제가 알기로는 10명이 넘어가는 학교가 자사고나 외고를 제외한 일반고에서는 거의 전멸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카더라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현재 학생들에게 들은 이 정보에 의하면 거의 그 정도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난이도였던 것들 100% 예전처럼 학생의 탓만 할 수는 없게 되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희도 야, 너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했잖아. 지문 꼼꼼하게 읽는 연습해야 된다고. 혹은 단어를 까먹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했잖아. 이 정도의 수준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인터넷에서 가끔씩 별로 어렵지 않았다. 너네들의 기본적인 어떤 틀이 없었다. 이런 식의 어떤 평가들을 보면 좀 답답하더라고요. 너무 수험생이나 그 어떤 입장에서 너무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말 현역 고3 그리고 재수생, N수생들에게 얼마나 당황했을지 그거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있어서는 선행하지 않고 그대로 교육부의 말을 믿었다가는 뒤통수를 맞는다라는 거를 그대로 보여준 케이스가 돼버렸어요. 결국에 이렇게 어려운 영어 시험을 만들어 놓고 사교육하지 말아라. 너무 모순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교육 없이는 절대 1등급 혹은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지 못한다라는 게 이번 시험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렇게 어려운 역대급 난이도를 보면서 아마 선행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제 전제로 깔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고비용의 그러한 사교육을 꼭 사용해야지만 얻게 되는 그런 선행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행이 무엇일까라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그럼 일단 선행이 필요한 이유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처음에 2017년도에 절대평가가 시행됐었을 때 그때 교육부의 방침은 너무나도 비용이 부담이 크다. 영어 사교육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좀 줄이고자 영어 그렇게까지 사교육을 하지 않아도 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난이도도 줄이고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면서 그 어떤 중요도를 줄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영어보다는 수학이나 과학이나 국어라는 사교육으로 다시 전환되는 상태가 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영어는 이렇게 어려우면 안 되지. 영어는 분명히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거였고 절대평가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좀 편안하게 다가오는 그런 과목 아닌가라는 착각을 만들어 줄 정도의 어떤 기간이 지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은 이번에 정말 크게 뒤통수를 많이 맞았다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답답했던 건 그런 식으로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니까 내신 이외의 영어는 따로 사교육이라던가 그렇게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았던 친구들, 그냥 목표 자체를 1등급, 모의고사 1등급, 고2 때까지 쭉 1등급만 유지하면 나는 고3 때 충분히 1등급 나올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친구들이 모두 다 이번에 뒤통수를 많이 맞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88점 2학년 때까지 고1 1등급에 가까운 점수를 항상 유지했던 친구들도 이번 시험에서는 대부분 1, 2등급도 아니고 3등급, 4등급으로 쭉쭉 무한 추락을 해버렸어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도 본인들도 충격 먹고 이쯤 되면 이제 영어를 포기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아마 교육부의 의도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조정해가면서 뭔가 사교육은 안 해도 돼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교육 안 하는 애들이 뭔가 영어를 다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영포자를 해서 그 어떤 상대평가의 변별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갑자기 높아져 버린 난이도, 이것이 정말 사교육 또는 선행이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선행을 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럼 선행이 꼭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에서는 갑작스런 난이도의 증가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흔히 우리 친구들이라던가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그 난이도, 그리고 초6에서 중1로 올라갈 때 그 난이도, 중3에서 고1로 올라갈 때 그 난이도 변화가 꽤 크다라는 거는 아시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난이도를 다 합쳐도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그 1년간의 난이도, 마지막 수능까지로 가는 그 고2 11월부터 고3 11월의 그 난이도 변화는 그 고등학교 3년 전체를 합친 것보다도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과정을 다 합친 것보다도 난이도가 1년 안에 축약돼서 상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난이도가 이렇게 직선 그래프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이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난이도가 상승한다는 거죠. 이거를 저희는 이제 친구들에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의고사라던가 내신만을 이렇게 현실적인 시험에서 이제 앞닥들여서 대비했던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6월 모의고사를 이제 된통 두드려 맞고 나서 이제 후회하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그렇게 이제 저는 그래도 그렇게 대비해서 그래도 살아남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확연하게 갈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런 시험의 난이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행은 내가 1년 동안 했으니까 이 정도로만 유지하면 돼가 아니라 내 마지막 목표점은 고3 수능이기 때문에 저기를 보고 내 지금의 로드맵을 1년마다의 성장, 그 어떤 비례관계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올라가야 된다는 것, 이게 진짜 꼭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선행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영어 과목 하나만 보거나 수학 과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과탐 모든 과목을 다 올라간 난이도에 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고3 1년 안에 이 모든 난이도를 다 따라가는 건 사실상은 불가능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나마 어떤 난이도의 갭이 크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과목이 뭐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저는 이제 암기 과목의 일부인 영어나 사과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어는 반드시 사과탐처럼 단기 기억이라던가 이렇게 빡 집중해서 시험처럼 보고 끝내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남아있잖아요.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상대적으로 선행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조금 쉽지 않나. 그러니까 반드시 다른 과목을 고3 때 공부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영어와 같은 그래도 선행이 비교적 쉬운 과목들은 빠르게 끝내놓고 다음 과목들을 대비해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선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통 이제 원어민 수업이라고 하면 되게 비싼 고비용의 사교육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원어민 수업들은 그렇게 수능 영어만 봤을 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스피킹이라던가 현실적으로 미국에 간다던가 어떤 해외에 가서 하게 되는 그런 활동들에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 보통 수능 영어라고 하면 대부분 문법도 한 문제밖에 나오지 않고 듣기도 굉장히 다소 쉬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어떤 킬러 문항들이라던가 변별력을 구분해내는 문제들은 대부분 독해잖아요. 그래서 이 독해에 초점 맞춘 선행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고비용의 사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혼자 자기주도 학습으로 가능한 학습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통 흔히 단어장 따로, 독해 지문 따로, 문법 따로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습 교재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독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문 안에서 내가 해석되지 않았던 단어들을 단어장 사전을 찾아가면서 혼자 암기를 먼저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단어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지문에 넣고 직독직해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답지도 정확하게 뭐 대부분 이런 내용, 대충 이런 내용이겠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단어를 가지고 직독직해 해석을 하는 것이 맞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그런 학습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를 지문 안에서 단어를 먼저 학습하고 그것을 지문 안에 녹여서 다시 재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나중에 지문에서 그 비슷한 단어들이 나왔을 때 아 맞아 이 단어는 이런 내용이었지 이런 문맥에서 보통 많이 사용되었지 라고 하는 그런 문맥 간의 유추가 충분히 더 잘 유연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단어장과 독해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독해지 안에서 단어를 같이 학습하며 그것을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해석으로 정확하게 연결할 것. 이게 첫 번째 팁입니다. 사실 고등학교 3학년 이후의 난이도만 굉장히 어렵게 논리학을 사용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내는 거지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까지의 수준은 충분히 정확한 해석만 가지고도 단어를 가지고 해석만 제대로 해도 대부분 정답으로 찾아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행이라기보다 어쨌든 정말 어려운 난이도에 대비하기 전 단계 기본 해석력을 기본기를 확실히 해놓는 것이 가장 좋은 선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방법인데요. 이제 어느 정도 기본기 해석력이 갖춰진 상태라고 하면 모르는 단어도 없어요. 해석도 대부분 되는 것 같은데 정답을 못 찾겠어요.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고등학교 한 3학년 정도의 수준이 되거나 그 전 2학년 말 정도 되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지문을 해석을 하되 그 지문 안에 있는 키워드 간의 관계를 이양 대립적으로 제대로 구분해가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영어 자체가 진짜로 뭐 그냥 옛날처럼 해석만 한다고 정답이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비문학화가 돼버렸잖아요. 국어의 비문학. 영어 지문의 국어 비문학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그런 수박 겉핥기 같은 느낌이 드는 지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키워드 간에 분명히 반대 단어를 뜻하거나 같은 단어, 같은 의미를 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한 지문을 가지고 질적으로 접근해서 자세하게 분류해가며 만들어가며 도식화를 해가며 분류해가며 분석하면서 글을 읽는 그 학습법. 이것이 진짜로 중요한 자기 주도로 학습하면서 혼자서 하는 돈이 그렇게 들지 않는 선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내가 했던 분석이나 도식이 맞는지 정도는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그때는 뭐 굳이 사교육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학교 선생님께 여쭤본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저희에게도 여쭤봐 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 과정 자체가 되게 많은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훈련을 하는 과정 중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선행학습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다음으로 내가 이제 해석도 하겠고 자세하게 지문을 가지고 단어 같은 것들의 관계를 구분해가면서 하는 학습법도 질적 접근도 다 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느냐? 그 다음에는 정말 긴 지문 있죠.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 비문학 같은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능 영어도 국어의 비문학화가 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굳이 영어에서 할 수 있는 그 선행보다는 국어 공부를 같이 하신다라고 생각하셔서 연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긴 지문, 비문학 지문들을 빠르게 읽고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그런 선행 과정들 이것은 충분히 영어를 몰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초등, 중등, 고1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과정이잖아요. 이런 식의 꼭 영어 비문학, 영어의 그 수능 영어의 독해 지문이 아니라 한국어의 그 국어 안에서의 비문학을 쭉 빠르게 읽어 내려오면서 다시 올라가지 않은 상태로 내용을 머릿속에 빠르게 요약 정리해보는 그런 훈련 그런 게 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랑 연결해서 하나 더 꿀팁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저희가 보면서 이렇게 트렌드의 변화 같은 것들을 보면 수능 영어도 진짜 이러다가 국어 비문학화처럼 바뀌겠네 했는데 진짜 바뀌었잖아요. 여기서 더 나아가는 방향이 어디일까?
어디까지 더 어려워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리트라는 시험 아시죠? 그 시험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대급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글을 읽는 데 있어서 논리학적인 접근하는 데 있어서 아마 정말 여기서 더 어려워지면 국어 비문학의 리트화, 수능 영어 지문의 리트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그래도 국어 비문학도 어느 정도 훈련이 되었다. 그런 친구들에 한해서 더 높은 선행이 하고 싶다? 그럼 혼자서 한번 리트 강의라던가 리트 수업을 들어보는 것도 나중에는 꿀팁이 되지 않을까. 정말 극최상위를 위한 그 어떤 꿀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점점 추세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 수능 영어도 이제 국어 비문학에서 한 단계 더 어려워진 리트를 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방식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지문을 풀라는 게 아니라 접하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갖고 있었던 레벨에서 한 단계 위로 갈 수 있는 그 어떤 힘이 생기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던 게 고1 때 다시 보면 되게 쉽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런 심리적인 어떤 기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걸 진짜 다 풀어라가 아니라 이거랑 비슷하니까 한번 연계선상에서 접근 한번 해볼까? 상위권에 한해서.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뭔가 더 쉽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 저는 분명히 상위권이라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마지막 꿀팁으로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진짜 지금은 수험생이 아닐지라도 앞으로의 내가 상위권에 해당되는 수험자가 되기 위한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렇게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비싼 사교육에 부담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선행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요.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